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디지털 자산에 대한 소식을 전달 드릴 건데요. 현재 상황을 좀 보면 비트코인은 고점에서 아주 크게 하락해 있고, 그리고 자금과 시장의 관심은요, 이 디지털 화폐에서 AI로 완전히 이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긴 하락장 속에서도 이 스테이블 코인 결제와 자산의 토큰화는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지금은 정말 이 크립토 산업이 무너지는 시기일까요? 아니면 다음 시장을 이끌어갈 기업과 투자자가 가려지는 시기일까요? 오늘은 이 크립토 윈터 속에서 누가 살아남고 있으며 왜 제가 여전히 이더리움과 비트마인의 지속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주식시장도 또 제품도 규제도 항상 변화합니다. 하지만 시장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기술들의 공통점은요, 이 모든 변화를 다 거쳐가면서도 계속 복리로 축적이 된다는 거예요. 이는 지금처럼 긴 하락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같은 말을 해도요, 강세장일 때 이런 말을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환호하고 잘 이해하는 듯 하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하락장과 고변동성의 약세장 속에서는요, 이 내용들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현재 상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요, 비트코인은요, 지난해 10월 12만 6천 달러의 고점에서 약 50%를 하락했어요. 암호화폐가 무너진 지난 약 한 11개월 정도의 시간 동안 많은 자산들은 공포를 느끼고요, 이 관심을 AI 산업으로 돌렸습니다. 2025년 지난 한 해 AI의 투자 규모는요, 약 2110억 달러인 반면에 블록체인, 즉 암호화폐 분야의 투자액은요, 200억 달러로 AI와 비교했을 때 약 10분의 1 수준입니다. 그리고 또 이 스테이블 코인과 디지털 자산의 그 온체인 데이터를 분석하고 제공하는 이 데이터 분석 회사인 아르테메스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곳의 데이터에 따르면 블록체인의 코드 커밋 수가 2025년 초 이후부터 약 75% 정도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업계에서 잘 알려져 있는 여러 인물들 또한 암호화폐에서 AI로의 전환을 발표를 하기도 했고요. 자, 그래서요, 현재 시장이 바라보는 현실은 이렇게 굉장히 어둡긴 합니다. 이게 현실인 건 맞는데요. 하지만 제가 보는 이 현실이 실제로 의미하는 건 좀 따로 있어요. 저는요,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붕괴하고 있다라고 보진 않고요.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통합과 재편으로 가고 있다라고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하락장에서 이 업계를 떠난 사람들의 대부분은요, 지난 강세장을 보고 유입이 되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지난 10월부터 쭉 이어져 왔던 이 암호화폐 하락장 속에서 드디어 지난 7월을 보면요, 많은 기관들이 다시 한번 암호화폐로 자금을 유입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살펴보면요, 사실 암호화폐계의 인재들이 다 빠져나간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마 잘 알고 계시는 회사일 수도 있는데, 이 많은 AI나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공개적으로 개발하고 진행하는 플랫폼이죠. 이 GitHub이라는 기업은요, 이 지난해에 약 3,600만 명의 개발자가 새로 유입이 되었고요. 그리고 플랫폼 전체의 코드 커밋이 약 25% 증가했다고 합니다. 다만 이 작년부터 올해까지 그 성장분의 대부분이 뭐 AI 분야가 워낙 세긴 했으니까 AI 분야로 흘러가긴 했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건 암호화폐의 겨울 시즌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이기는 합니다. 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요, 지금 이 주식시장은 사실 여전히 탈중앙화된 디지털 화폐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이 기반을 구축을 하고 있는 사람들과, 그리고 또 반대쪽에는 가격 상승의 이익만을 쫓는 자들이 동시에 좀 공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암호화폐의 회복을 좀 굳건하게 믿고 있고, 그리고 단순 가격의 상승이 아니라 이 디지털 화폐가 우리 사회의 필수적인 요소인 것을 깨달으신 분들이라면, 이제 향후에 다시 크립토 시장이 부활했을 때 어떤 기업이 살아남게 될 것이며, 그리고 현재 이 하락장을 지나고 있는 이 과정 가운데 어떤 기업이 점점 더 단단해지고 강해지고 있는지를 보셔야 할 겁니다. 즉, 본인 스스로가 본인을 투자자라고 정의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지속 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스스로 해봐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보고자 할 때 가장 중요한 건요, 당연히 창업자와 특정 시장 사이의 적합성으로 귀결이 될 텐데요. 왜냐면 이 창업자와 시장 사이의 적합성이 가장 오래 지속되는 판단의 지표가 되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 표에 보이는 좌측부터 보시면요, 최근 마이클 세일러의 스트래티지가 지속적으로 비트코인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스트래티지의 우선주인 STRC가 현재 100달러 패깅을 실패하면서 스트래티지의 현금력이 중요해졌기 때문인데요. 이번 발표에서 1637개의 비트코인을 매도한 걸로 밝혀졌습니다.
가치로 하면 약 1억 240만 달러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스트래티지의 우선주인 STRC는요, 현재 약 92불 정도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래도 이 우선주가 계속 90불 밑에서 거래되다가 약 한 달 반 정도 만에 90불을 회복한 거예요. 그리고 현재 스트래티지는요, 약 40억 달러 규모의 준비금을 마련을 했고, 이거는 비트코인 판 거랑 보통주 발행한 거랑 합쳐서 채워진 수치입니다. 그래서 사실 현재 상황에서 보면 진짜 안 좋은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라고 좀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또 뭐 최근에는 월가에서도 스트래티지의 가격을 좀 하향 조정했다 라는 발표도 있어서 사실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비트코인이 망한다거나 뭐 스트래티지가 당장 파산할 거다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만, 우리가 봐야 하는 건 현재 이렇게 어려운 암호화폐 상황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이더리움을 매수하고, 또 그것도 스테이킹의 수익으로 매수를 해서 회사의 자금 상태를 여전히 건전하게 유지하는 이 톱니의 비트마인과는 달리요, 스트래티지는 회사의 전략의 허점을 시장에 노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이클 세일러의 트윗을 보니까요, 스트래티지는 매도한 비트코인으로 STRC의 우선주를 재매입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잠시 스트래티지로 다시 돌아가 보면요, 마이클 세일러의 트윗을 보니까 스트래티지가 매도한 비트코인 이 1637개 가지고 다시 STRC 이 우선주를 재매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스트래티지는요, 약 84만 2천 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네요. 아무튼 현재 스트래티지의 상황은 좋지 않은 건 맞습니다. 일단 이 시장의 신뢰도 하락이 가장 큰 것 같고, 또 STRC 부채 문제도 많기도 하고요. 그래서 빨리 STRC가 다시 100불까지 회복해주지 않으면 이 지속적으로 비트코인을 매도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이제 반대로 비트마인 우측 상황도 보면요, 비트마인은 지난 한 주 동안 1399개의 이더리움을 매수했습니다. 이더리움의 전체 발행량 중에 5%를 채우겠다라는 비트마인의 목표에서는요, 현재 96%를 달성을 했고, 이 5% 목표까지는 약 23만 개의 이더리움만이 남은 상황이에요. 현재 상황을 보면요, 스트래티지나 비트마인이나 지금 처해진 상황은 똑같아요. 회사는요, 전략적으로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모아갖고 있고, 그 암호화폐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현재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좌측 스트래티지는 열심히 모아왔던 회사의 금덩이 같은 이 비트코인을 팔고 있는데, 이 논리대로라면 사실 비트마인은 본인들이 들고 있는 이 금덩이인 이 이더리움을 팔아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비트마인은 아직 단 한 번도 본인들의 전략 자산인 이더리움을 판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략적으로 자사주 매입을 하는 중에 있죠. 이 비트마인은요, 지지난주엔 550만 주, 지난주엔 610만 주, 그리고 이번 주에도 450만 주의 보통주 주식을 사 모았다라는 겁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매입한 총 자사주의 양은요, 약 1610만 주로 이 트레저리 기업들 중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강행했다고 밝혀졌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걸 보시면서 이 둘 중에 어느 쪽의 지속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시나요? 사실 비트마인처럼 강한 지속 가능성을 보여주는 기업은 정말 드뭅니다. 현재 이더리움을 중심으로 금융경제의 투자가 확대되어 가고 있고, 이걸 누구보다 빠르게 감지한 톰리는요, 아주 빠른 속도로 이더리움을 매입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요, 떨어진 건 가격뿐이라는 거예요. 이 가치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요, 2015년 스테이블 코인의 온체인 결제 규모는 약 33조 달러 라고 발표가 나왔는데요. 이 수치는요, 이 비자와 마스터카드의 결제 합산 금액인 25조 5천억 달러의 규모를 뛰어넘었어요. 현재 스테이블 코인 결제 규모의 약 60%는요, 기업 간의 거래이기는 합니다만, 이 거래 속에서 기업들의 자금 관리나 국경 간의 결제 같은, 우리가 뭐 그냥 단순히 이거 투기다라고 하기에는 단순 투기를 넘어선 실제적인 경제 활동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게 팩트입니다. 이게 보시면요, 이 포브스 기사인데, 포브스 기사에도 이 금액이 적혀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비자의 공식 웹사이트에 들어가 봐도요, 스테이블 코인의 결제 규모가 33조 달러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게 10년 전만 해도요, 존재감이 아예 없던 이 암호화폐라는 자산군이 이런 규모에 도달했다는 게 믿겨지시나요? 근데 단순히 수치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변화가 글로벌 결제 산업이 앞으로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신호라는 겁니다. 이미 월가금융의 대부분이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거나 시범 운영을 하고 있어요.
뭐 골드만삭스나 JP모건 모두 다 토크나 상품을 출시하고 있잖아요. 현재 퍼블릭 블록체인에 올라와 있는 토크나 실물 자산의 규모는요, 300억 달러를 넘어섰고 2025년 초 이후에 약 400% 이상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이 블록체인 간의 거래 인프라도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구축이 되고 있어요. 현재 미국의 지니어스 액트는요, 이 스테이블 코인의 이 연방 차원의 규제 체계를 마련해 가고 있고요. 또 유럽의 미카라고 하는 것은요, 유럽연합 전역에서 통용될 수 있는 라이센스 제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요, 2030년까지 토크나 자산 규모가 16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라는 뉴스도 있고요. 그 외에도 금융의 선구 지역인 홍콩과 싱가포르에서도 정치 및 규제 측면에서 점점 암호화폐 진전 쪽으로 방향을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요, 이 단순히 암호화폐의 가격이 하락장이라고 해서 근거도 없이 산업이 망했다고 떠드는 사람들보다는요, 지금 이 시점에 어떤 사람들이 또 어떤 기관과 어떤 국가들이 이 시장에 들어오고 있는가를 보는 게 훨씬 더 명확하고 근거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블록체인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요, 기관급의 금융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입니다. 이건 전통 금융에서도요, 이 최고의 실무자들이 평생 동안 다뤄온 문제와도 똑같은데요. 자, 보시면요, 이 네이탄 올맨이라는 사람은요, 골드만삭스 디지털 자산 부분을 떠나서 온도라는 그룹을 창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온도는요, 미국 국채를 비롯한 모든 자산들을 온체인으로 옮기는 약 26억 달러 규모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또한 에드 펠턴이라는 분은요,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 교수직과 또 백악관의 경력을 거쳐서 오프체인 랩스라는 회사를 창업하고요, 아비트럼을 구축했습니다. 또 아래에 폴 프램봇이라는 분은요, 20세에 몰포라는 회사를 창업을 했는데요, 이분의 관점이 좀 신기한데, 당시에 이분은요, 시장의 통념적인 사고와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폴은요, 디파이가 또 하나의 애플리케이션 정도가 아니라 아예 인프라로서 성공할 거라고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20살이에요. 그래서 브랜드나 뭐 기관들이 이것을 직접 구축하기 전에 빨리 그냥 자기가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이 기관들이 그냥 대신 가져다가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기반의 계층이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이 20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예측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이 폴 프램봇의 몰포를 기반으로 현재 코인베이스가 암호화폐 담보대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고요. 로빈후드도 그 안에서 온체인 수익률 상품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분인데요. 이 제러미 얼레어라는 분은요, 이 USDC, 서클을 만드신 분이죠. 근데 이분이 신기한 게 2018년 9월 그때도 암호화폐 약세장이었는데요. 그 약세장의 바닥에서 USDC, 지금의 서클을 출시를 해냅니다. 이분은요, 처음부터 코인베이스랑 파트너십을 맺었고 현재 코인베이스는 이 USDC 서클의 핵심 유통 엔진이 되었죠. 2018년 당시로부터 시장이 반등하기까지는 거의 한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는데요. 그 오랜 시간 동안 서클은 지치거나 무너지지 않고요, 계속해서 본인들의 상품을 구축해 나아갔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에서 다루고 있는 이 암호화폐 하락장 있죠. 지금 우리가 견뎌내고 있는 이 하락장. 지금 이 하락장의 그 심각성이 이때, 이 2018년에도요, 동일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은 그냥 가격이 떨어진 거지 가치가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게 2018년에서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가 보면은 2018년 이후에 암호화폐의 가치가 정말 말도 안 되게 상승을 한 걸 우리는 이제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너무 걱정할 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그 결과로 현재 서클, 이 USDC는요, 이 온체인 경제의 결제를 담당하는 이 테드와 더불어서 양대의 그 달러 스테이블 코인 중에 하나로 성장을 해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쭉 여러 인물들을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 이분들 소식을 찾아보면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제가 설명드린 이 사람들 전부 다 마케팅을 잘하거나 뭐 세일즈를 잘해서 성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이 시장의 형태를 누구보다 먼저 파악을 했기 때문에 성공한 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이 약세장은요, 단어만 보면 되게 무섭고 굉장히 두려운 단어이긴 하지만 이 약세장 자체가 지속되는 그 모든 시간 동안에 혁신적인 기업들이 계속 제품을 출시하고 또 성장해 나아갈 수 있는 그 시간과 공간을 이 약세장이 좀 확보를 해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지금의 약세장을 지나고 있는 우리가 향후에 이 암호화폐 시장이 회복되고 가격이 다 따라 올라왔을 때는요, 이 과거의 서클과 같이 현재 기반을 잘 구축해 나아가고 있는 이 기업들은요, 이미 인프라를 다 장악한 이유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이 하락장 속에서도 굳건한 뚝심을 보여주는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하락장 중에서 말이죠.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분들처럼, 즉 골드만삭스나 스트라이프나 블록 같은 이런 정말 내노라 하는 전통 금융 기업을 떠난 수많은 인재들이 이 디지털 화폐 시장으로 진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요, 단순히 유행하는 인기 상품이나 단기적인 내러티브를 따라서 온 게 아닐 거라는 겁니다. 이들이 기존 금융에서 해결하지 못했던 가장 어려운 문제가 흥미롭게도 마침내 블록체인에서 해결이 될 것 같다라는 것을 일찍 직감을 했기 때문에 그 대기업을 다 뿌리치고 나와서 본인들의 회사를 블록체인 안에서 출시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걸 설명드리면서도 정말 아쉬운 건 뭐냐면요, 상황이 나쁘면, 즉 가격이 안 좋으면요, 그냥 사람들은 이유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다 떠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집요하게 몰입한 사람들은 이 여러 사이클을 다 견뎌내면서 살아남는다는 거죠. 이 경제적 보상은요, 그런 사람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가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아시고 깨달으시고 배우셔야 되는 건 뭐냐면요, 이러한 집요함은 어디 학교 졸업장이나 이력서 따위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어떠한 이력서보다, 어떠한 졸업장보다도 더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사실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하락장에서는 가격 자체가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회사의 가치는 여전한데 저렴한 가격, 이보다 더 사고 싶은 상품이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결국 가격만 쫓던 분들은 시장에서 다 사라지고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긴 집요한 투자자들이 살아남는 게 이 주식시장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 크립토 윈터, 겨울이라고 불리는 이 시기가 결국 많은 암호화폐나 디지털 자산 트레저리 기업들의 실력을 진짜로 증명하는 시기라고 생각하고, 비트마인은 그 중에 당연히 선두주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사실 이 크립토 윈터가 끝날 것인가? 가 문제가 아니라요, 크립토 윈터가 끝났을 때 나는 여전히 시장에서 살아남는 투자자가 될 준비가 현재 되어 있는가? 라는 질문이 스스로한테 묻는 질문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 몇 가지 기사를 좀 보면요, 비트코인은 다시 6만 달러 중반대로 회복했지만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은 사상 최장 기간인 60일 거래일 연속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전 최장 기록에는요 40일이었다고 해요. 현재 가격은 미미한 회복세를 보여주고는 있지만 미국의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는 아직 다 돌아오지는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기관 투자자들의 특성이 하나 있는데요, 들어올 때 한꺼번에 확 몰아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암호화폐의 약세장을 나타내는 이 기사의 내용을 제가 좀 요약을 해보자면요, 지난 2022년도 약세장과 좀 비교를 하는데요, 이 기사는요 그때와 지금의 하락장은 상황 자체가 좀 다르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과거 2022년에는 FTX 파산이나 거래소 붕괴나 강제적인 청산 등 이 암호화폐 내부적인 문제가 원인이었는데, 현재는 ETF의 자금 유출, 그리고 기업들의 비트코인 재무 전략이나 채굴 업체의 수익성이나 기관들의 포지션 조정 등 과거 하락장과 비교해서 보다 더 전통 금융과 연결된 요인들이 시장을 움직이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이제 암호화폐는 시스템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가격이 떨어지는 시장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거시경제와 이 전통적인 금융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실제적인 가치가 존재하는 자산이다 라는 걸 인정을 하는 겁니다. 또 다른 기사도 보면요, 7월 18일자 기사인데 이 테더의 USDT가 미국에서 2년간의 규제 카운트다운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새로운 미국의 연방 규제 체제에 따라서 이 테더는 약 24개월 안에 미국의 규제 기준을 충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충족하지 못하면요, 미국의 규제 대상 거래 플랫폼에서 사실상 퇴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계 최대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에게 이거는 단순한 규제 정도가 아니라요, 정말 그 존립 자체가 달린 사안이라고 보이고 있어요. 반대로 규제를 준수하는 경쟁 스테이블 코인들한테는요, 정말 몇 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그런 큰 시장 점유율 확대의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다른 기사도 좀 보면요, 현재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브라질 결제 시장을 조용히 장악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현재 미국 정부가 브라질의 자체 결제 시스템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해요. 이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은 이미 브라질 결제 시장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양국의 정치적 갈등은 정말 역풍이지만 진짜 중요한 변화는 사실 이러한 채택에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브라질처럼 전통 금융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낮은 국가일수록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새로운 국제 결제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게 정말 이 스테이블 코인의 쓰임새가 미래에 얼마나 커질지 큰 기대를 하게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결국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건데요. 이 시장은 항상 변화한다는 겁니다. 가격도 변하고 규제도 변하고 투자자들의 관심도 계속 바뀝니다. 하지만 그 모든 변화 속에서도 실제로 사회를 바꾸는 기술은 계속적으로 축적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2018년 약세장을 생각해보면 당시의 시장은 암호화폐가 끝났다고 이야기했지만 그 시기에 나온 기업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2018년 암호화폐 하락장 당시에 서클은 USDC를 만들었고 오프체인 랩스는 아비트럼을 구축했고 또 온도와 몰포 같은 기업들도 제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결과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지금 2026년 암호화폐 하락장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가격은 하락했고 많은 투자자들은 떠났어요. 하지만 반대로 기관들은 금융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고 규제는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고 이 스테이블 코인은 실제 결제 시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가격은 흔들리지만 인프라는 오히려 더 빠르게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 크립토 윈터가 언제 끝날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더 중요한 질문은 뭐냐면요. 이 크립토 윈터가 끝났을 때 나는 과연 살아남은 투자자로 있을 것인가? 라는 거겠죠. 이 기업의 주가라는 건요, 뭐 회복할 수도 있고 회복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살아남은 기업만이 다음 사이클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집요한 투자자, 살아남은 투자자들만이 그 가치를 온전히 누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요, 저는 지금도 같은 기준으로 기업을 바라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격보다는 지속 가능성을 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유행보다는 창업자를 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단기적인 실적보다는 장기적인 금융 인프라를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그 기준에서 가장 강한 실행력을 보여주는 기업 중 하나가 비트마인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이 약세장이라고 해서 이 약세장 자체가 시장이 끝났다 라고 단정 짓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약세장은요, 누가 진짜 제품을 만들고 있는지, 누가 진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지를 증명하는 시간일 겁니다. 그래서 이 주식의 가격이라는 게 뭐 언제고 떨어지고 또 회복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기는 하지만 이 신뢰와 실행력은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그 신뢰를 쌓아가는 기업들에 계속해서 투자를 할 생각입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